네, 이어서 이제 EBS 수록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이제 부임지에 도착했고요. 그 부임지에 있는 본관과 만난 겁니다. 이제 이 유배를 가게 되면 이제 부임지에 도착하면 그 본관으로부터 일종의 처분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나름 관직이 높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유배는 죄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관직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나름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관이 직접 나와서 처분을 하는 장면이에요. 본관과는 초면이라 서로 인사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자 여기서부터는 본관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용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대화 표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중세국어인데 여기 그 들어갈 일이 없죠. 그래서 안 들어간 것 뿐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뭐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대화입니다. 그 앞까지는 말을 건네는 어투의 표현에 독백적 오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화가 직접 나오는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김교리가 화자고요. 2번 유배, 죄 없는 줄, 죄 없이 오는 줄 북관 수령들은 다 아는 바요. 그러니까 화자가 매우 억울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 백성이 울었으니, 과장법이겠죠. 오버하는 겁니다. 조금 더 슬퍼 말고 나와 함께 노십시다 하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권유는 물론 이제 놀자는 의도도 있죠. 그런데 목적은 이거예요. 위로. 억울하게 왔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랑 편하게 지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노는 거 들어가는데 파티 들어갑니다. 파티. 악공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놀자꾸나. 라고 누가 한 말이냐면 지금 본관이 한 말이에요. 됐죠? 그 일종의 이제 환영 파티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화자가 생각합니다. 이내 몸이 유배 온 사람이라, 자기의 처지죠. 네. 꽃자리에 손님 대접 기생풍류가 다 무엇이란 말이냐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가 유배, 즉 죄인인데 여기서 이렇게 환영 파티하는 게 다 무엇이란 말이냐 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뭐로서의 자세입니까? 관리로서의 자세죠.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서리법수였습니다. 일일이 물리치고 일단 거절했습니다. 혼자 앉아서 소일을 합니다. 그 소일이 뭐냐? 이제 소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조용히 앉아서 선비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경내 선비들이, 이 지역 안의 선비들이 소문을 듣고, 이때 소문은 자기가 왔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앞에서 홍문관 교리라고 했잖아요. 홍문관 교리라고 하는 건 이제 주로 임금님 곁에서 임금과 함께 학문을 연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직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가 온 거잖아요. 학자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배우기를 청하며, 누가? 경내 선비들이. 하나 오고 두셋 오니 60명이 되었구나. 많이 모여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책 끼고 와 배움 청하고 글제를 내어, 글의 주제죠. 논제를 내어 골라달라 부탁하네. 요게 제가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서울에서 잘 나가는 학원 강사가 이제 유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선비들이 오 이게 유명한 학원 강사야 하고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 일종의 지금 과외하는 거예요. 과외, 그룹 과외. 뭘 그룹 과외 하냐면 시험에 나올 만한 쪽집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글제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그 과거 시험이 논술 시험이잖아요. 어떤 제 글제를 하나 놓고 그 글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해본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디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유배지에서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게 다른 작품하고 좀 다르죠. 다른 작품의 유배 가사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고통스러운 삶, 힘겨운 삶, 고뇌 갈등의 삶, 이런 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 사람은 여기 와서도 나름 자기의 본분을 잘 유지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작품하고 약간 결이 달라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작품과 비교해서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좀 더 가죠. 북관의 수령 관장 무장만 보다가, 북관의 수령 관장 무장 같은 사람들만 보다가 이거예요. 누가? 그 지역의 선비들이. 이런 사람들만 보다가 문관의 명성을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 내 일을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내 일이라고 하는 건 나의 지금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배 온 처지잖아요. 처지를 말하는 것이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남 가르칠 공부는
없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없지만 아무리 사양해도 벗어날 길이 전혀 없어 밤낮으로 끼고 앉아 글로 세월을 보냈구나. 예, 북권의 생활을 역시 요약조로 제시합니다. 고향 생각나면 시를 짓고 심심하면 글을 외우니 이게 이제 선비로서의 삶이죠. 지금 여기 와서 선비의 삶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방의 외로운 몸이나 시와 술에 마음을 붙여 문 밖으로 안 나가고 편히 나를 보내는구나. 오케이. 예, 여기까지가 일단 유배지에서의 삶, 주로 뭐 어떤 삶입니까? 선비로서의 삶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가을바람에 놀라 깨니 변방산에 서리가 왔네. 서리, 예, 다 아는 것처럼 계절감각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미 가을바람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이 변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를 의미합니다. 남쪽 하늘 바라보면 기러기가 처량하고, 그래서 요거 감정이입입니다. 기러기가 처량하게 울고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는 기러기입니까? 고향을 향해 가는 기러기죠. 따라서 이제 고향이 된 그리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양으로 뭐 하고 싶은 마음, 복귀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귀에 대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북방을 굽어보니 오랑캐 땅이로구나. 자, 보세요.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기러기가 처량하게 날고 있고, 기러기의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날고 있고, 북쪽을 바라보니 오랑캐 땅이구나. 그러면 이제 요 두 구절은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현타가 온 겁니다. 개가족 상하이는 상놈들이 다 입었고 조밥, 피밥, 기장밥은 주민들의 양식이로구나 하면서 요거는 이제 이 유배 지역의 의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본관의 큰 은혜와 주인의 정성으로 신락 같은 이내 목숨 한 달 반을 보존했네. 예,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유배지 지역의 삶이 있는데 자기는 그나마 본관과 주인의 정성, 이때 주인이라고 하는 건 집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집주인의 정성으로, 예, 조력으로 신락 같은 목숨이라고 하는 거 자신의 원래 처지잖아요. 목숨, 처지. 한 달 반을 잘 보존했네. 예, 여기까지 역시 유배의 삶을 쭉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요 부분은 EBS 미수록 부분입니다. 천만 의외에 이제 미수록 부분이긴 한데 역시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천만 의외라고 하는 건 뜻밖의, 예상 밖으로,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뜻밖으로 가신이 오며, 가신이라고 할 때 이 신은 이제 편지를 서신할 때 그 편지를 말하는 겁니다. 집의 편지가 오며 명록이 왔단 말인가. 예, 명록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하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인이 소식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매개자 왔단 말인가. 놀랍고 반갑구나. 미친놈이 되었다. 놀라고 반가워서 미친놈이 될 정도였다는 건데 일단 과장법이고 그만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반감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서를 그러니까 정서가 심화됐다는 걸 미친놈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미친놈 명록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절세에 있던 사람 한간에 돌아온 듯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록이가 와서 집안 식구들의 편지를 전해줬는데 그 편지를 받으니까 꼭 자기가 어디에 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원래 있는 공간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적 표현이죠. 그다음 너도 나도 이럴망정. 이제 너는 그러니까 나도 이럴망정. 예, 죄송합니다. 나도 이럴망정 고향이 있었단 말인가. 예, 내가 고향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고요. 서봉을 떼어 보니 편지를 떼었습니다. 정찰이 몇 장인가. 이때 이제 정찰이라고 하는 건 정이 가득한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보냈겠어요? 식구들이 보냈겠죠? 식구들의 편지, 정이 가득한 식구들의 편지가 도대체 몇 장이란 말인가? 폭폭이 편지 한 폭이 전부 친척들의 마음이요. 면면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면면이라고 하는 건 편지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내용이 전부 고향이로구나.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를 중심으로 앞뒤 문장과 똑같죠. 대구법이고요. 앞뒤 문장 구조가 똑같으니까 대응되는 의미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편지 자체가
고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면에 자자획획 한 글자 한 글자가 자질, 자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카와 자식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과 조카의 눈물이요. 옷 위에 그린 그림 빛은 아내의 눈물이로구나. 예, 아내가 그 옷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줬나 봐요. 그건 아내의 마음이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역시 위아래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꾸법. 그리고 이제 비유적 표현입니다. 소동파 추온인가 양대 운우 불쌍하기만 하구나 할 때 요건 이제 중국 고사가 인용된 부분인데 중국 고사 인용을 통해서 화자와 아내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드러내는 겁니다. 네. 그 중에 사람 죽어 돈멀 되었단 말인가. 예, 그 소식 중에는 무슨 소식도 있냐면 뭐 가족들의 마음, 자식들의 마음, 아내의 마음 이런 것도 있지만 식구들 중에 집안 식구들 중에 죽은 소식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돈멀 되었단 말인가. 명력이 대코 명록이 마주 앉아서 눈물로 문답을 하니 집 떠난 지 오래거든 그 후 일을 어찌 알랴. 자기가 집을 떠난 지 오래됐으니 그 후 일, 그 후 일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족사겠죠. 이런 가족사. 이 가족사, 가족의 일을 내가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이거 안타까워요. 내가 집을 떠난 후에 돌아가신 분이 계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수천산 멀고 먼데 내 어찌 돌아가며 이제 여기 너는 명록이잖아요. 명록 어찌 돌아가며 하면서 명록에 돌아갈 길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겁니다. 안타까움. 덤덤히 쌓인 회포 다 이룰 수가 없겠구나. 예. 덤덤히 쌓인 회포라고 하는 건 이제 마음입니다. 쌓여 있는 그 마음, 고향에 대한 그리움, 걱정 이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없겠구나. 너가 잘 말 들어라 말을 전하고 있죠. 무사히 돌아가서 우리 집 사람들어 살았더라 전하여라. 나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여라. 죄명이 가벼우니 은명이 쉬우리라. 죄가 가벼우니 은명이라고 하는 건 임금의 명입니다. 임금의 은혜와 같은 명령이 쉽게 나올 것이다. 이거 뭐냐면 사면이 곧 될 것이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면에 대한 기대를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 명록에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 명록이가 돌아가서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가족들에게 전하겠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가족을 뭐 하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임금님께서 사면해 줄지 안 해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을 테니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여기까지 일단 한 텀 또 봤고요. 자, 이어서 이 수록 부분입니다. 연결해서 계속 가겠습니다. 이내 몸 잃은 곳이 신선의 지경이구나. 자, 이제 잠깐만 끊어볼게요.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이 화자는 유배에 갔지만 유배지에서도 나름 편안한 삶을 보냅니다. 자,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이게 자연을 유람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작품하고 완전 결이 다른 겁니다. 자연을 유람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유람할 때 이제 첫 번째 이베트 수록본에 나온 첫 번째 구절인데 내 몸이 잃은 곳이 꼭 뭐와 똑같다? 신선의 세계와 똑같다. 그러면 이 내 몸이 잃은 것에 대해서 매우 좋다고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다음. 자, 가보겠습니다. 전생의 연분 인연으로 경구에 자취하여 요거 지금 이제 미리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지점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자신을 어디에다 비유한 거냐면 신선에 비유한 겁니다. 요게 신선들이 이제 옥황상제 앞에서 글을 낭독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글을 잘 못 읽거나 혹은 그냥 뭐 신선들이 옥황상제에 살다가 거기서 죄를 지면 어디로 내려오냐면 지상세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문학 작품에도 보면 사대부 문학 중에 그 임금과 자신의 관계를 그 선녀와 옥황상제의 관계로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죠. 그러면 어김없이 지상계와 천상계 이원적인 구조를 갖게 돼요. 그럴 때 천상계에 있다가 일정한 죄를 지면 관직에서 물러나는 걸 지상계로 하강해서 인간세계로 내려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요것도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도 자기가 지금 신선과 같은 처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있는 곳은 이제 천상계, 그러니까 자기를 천상계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어쨌든 전생의 인연으로 경구에 자취하여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구의 자취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임금님 앞에서 책을 읽어요. 책을 읽다가 글자를 한 글자라도 틀리면 벌칙으로 어디를 가느냐? 그 인간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 세계로 표현하면 유배지에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람 붙인 다시 이 광경 보겠구나. 바람에 붙인 이 광경을 다시 보는구나. 어디에 와서? 이 광경이라고 하는 건 유배지에서의 풍경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바람에 붙인 듯이 이 광경, 유배지의 이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유배지에 왔기 때문에 이 풍경을 본다는 겁니다. 너무 좋다는 얘기 하는 거고요. 연적봉 지는 후에 선녀를 따라가니, 이렇게 연적봉, 요거 이제 장소잖아요. 여정입니다. 지난 후니까 공간 이동이죠. 선녀들을 따라간 이때 선녀는 누구냐면 기생을 말하는 겁니다. 연화봉 절바위는 청천에 솟아 있고, 요건 이제 묘사입니다. 배바위 서책봉은 눈 아래, 안전이라고 한 눈 아래입니다. 벌려져 있고, 생황봉 보슬봉은 신선의 굴혈이구나. 오케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연화봉 절바위, 요거 이렇게 체크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연화봉 절바위, 그 다음에 배화봉 서책봉, 배바위 석책봉, 그 다음에 상황봉 보슬봉. 요거 다 뭡니까?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자연 풍경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자연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묘사입니다. 한번 보죠. 연화봉과 절바위는 하늘까지 솟아 있고, 배바위 서책봉은 눈 아래 쫙 깔려 있고, 생황봉 보슬봉은 꼭 뭐와 똑같다? 신선이 사는 구렬 동굴과 똑같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묶으면 요거 다 뭐의 풍경이란 얘기예요? 신선의 풍경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아름답다는 걸 드러내 주잖아요. 그래서 만족감. 매양은 술을 들고, 매양은 기생입니다. 매양이는 술을 들고 있고, 술을 들고 만장운 한곡조를 부르고 있고, 지금 기생들이 술 들고 노래 부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융치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군산월 앉은 고동 아주 분명 꽃과 같구나. 군산월. 뭐 이제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이제 기생인데요. 화자가 꽂혀 있는 기생입니다. 군산월을 어디다 비유했어요? 꽃에 비유하고 있죠. 군산월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좋아 유배지 지금 기생들하고 잘 놀고 있습니다. 오동보판 검은고에 금사로 줄을 매요. 이제 요거는 악기죠. 검은고. 오동나무 검은고입니다. 금실로 줄을 매어 대쪽으로 타는 양이 거동도 곱거니와 누구의 모습이? 군사들의 모습이. 요거 군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는 군사널의 악기 연주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화자의 시선인데, 대쪽이라고 하는 게 왜 검은고 혹시 이렇게 탈 때 보면 나무 이렇게 스틱 같은 게 있어요. 그 스틱 같은 조그만 나무 스틱으로 이렇게 뜯는 거거든요. 우리가 뜯는다고 하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타는 모습이 거동도 곱거니와 섬섬한 손길 끝이 오색이 영롱하다. 곱다 그리고 영롱하다. 이런 게 대상에 대한 뭡니까? 화자의 정서 태도를 드러준 단어예요. 대상은 기생, 군산월이죠.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정서고요. 참 아름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찬 그리고 영탄. 내 고동을 보니 근산월입니다. 보고 나니 군명이 엄하여도 반할 뻔하겠구나. 군명이라고 하는 건 임금의 명인데요. 임금님의 명이 뭡니까? 유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이제 죄가 지어서 유배를 온 건데 유배지에 왔으면서도 유배지에 오는 그 명이 아무리 엄하여도 너를 보니 내가 안 반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서리법이고 영탄. 영웅절사 없단 말은 서책에 있는데 이겁니다. 영웅도 절사 절개라고 하는 건데 누구 앞에서? 미인 앞에서는 영웅들도 지조절개를 지키기가 어렵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역사책에 있었는데
내 마음 단단하나 내게야. 큰 말 아니야. 내 마음은 단단하긴 하지만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단단하긴 하지만 내 앞에서는 내가 감히 말할 수가 없겠다. 이거 보여요? 완전 반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돼요? 본 것이 큰 병이요 안 본 것이 약이란가. 예, 봐서 병에 걸리고 차라리 안 봤으면 약이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너 봐서 아주 내가 지금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천리 절사 중에 단정히 몸을 가지고 거적을 잘한 것이 아주 모두 내 덕이라. 자, 요거 뭐냐면 기가 막혀요. 여기서 이제 너는 군산어른입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어서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세요. 이천리 절사 유배지죠. 이 먼 유배지 중에 단정히 몸을 다스리고 자기가 그 몸가짐을 잘 다스리면서 거적을 잘한 것이 거적이라고 하는 게 유배지에서의 삶입니다. 유배지의 삶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이 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웃기죠. 그다음 양금을 파한 후에 연주가 끝난 후에 절집으로 내려오니 절집으로 내려왔죠. 뭐 이동입니까? 여정 이동이에요. 됐죠. 절집으로 내려오니 산승의 찬물 보소. 찬물이라고 하는 건 요거 이제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냥 음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승려의 차 또는 뭐 승려가 준 그 음식을 보소. 정결하고 향기 있다. 이튿날 돌아오니 이튿날 돌아왔죠. 이튿날 뭡니까? 그거 시간의 경과네요. 호상대에서 놀던 일이 전생이가 몽중이가 호상대에 놀던 일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죠? 호상대에서 놀던 일이 전생이가 몽중이가 구근인가 천은이가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전생인가 몽중 꿈인가 구근 임금님의 은혜신가 또는 하늘의 은혜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어제 놀던 일에 대한 만족감.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재밌게 놀면 꼭 어제 놀았던 게 너무 좋으면 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요. 천의 이 행각이 이럴 줄 알았단 말이니까 천혜라고 하는 게 이게 유배지예요. 유배지에서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게 자연을 즐기는 삶이었죠. 그 기생들과 같이 놀았던 거 이게 이렇게 살 줄 내가 알았단 말이니까 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놀랍다는 거죠. 그죠? 만족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진하여 흥이 다하여 돌아와서 순호를 불러 분부하되 얘기합니다. 칠보산 유산시는 본관이 보내기로 이제 칠보산 유람하는 것은 본관이 보냈기 때문에 기생을 다스려나 돌아와 생각하니 호화한중 불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본관이 보냈기로 본관이 유람을 가라고 했기 때문에 기생을 데리고 갔으나 이런 얘기예요. 돌아봐서 생각해 보니 호화한 중에 이렇게 호화롭게 논 중에 불안하기만 하구나. 왜 불안하냐면 뭐 때문에? 자기가 뭐니까 유배지에 온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죄인이 이렇게 놀아도 돼?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되죠? 다시는 지휘하여 기생이 못 오리라. 다시는 지휘 여기다 이제 지휘한다는 게 해석이 약간 애매합니다. 이게 두 가지 해석인데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하나는 다시는 기생을 그러니까 다시는 그 기생을 데리고 못 놀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시는 지휘해서 기생을 못 오게 하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되죠. 그래서 만약에 후자로 해석하면 이제는 다시 기생과 놀지 않겠다는 다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전자로 해석하면 아쉬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헷갈려요? 정리해 드릴까요? 해석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 아쉬움. 다시는 기생하고 못 놀겠지? 라고 하는 아쉬움. 두 번째 다시는 기생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해 라고 하는 일종의 다짐. 그렇죠? 다시는 이렇게 풍융취를 즐기지 않겠다. 않겠다는 다짐 혹은 다시는 즐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아쉬움. 둘 다 이런 거죠.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처지가 뭐니까? 유배지에 온 죄인이니까. 그래서 유배지의 죄인으로서의 처지를 생각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본분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요거 되죠. 오케이. 선비들만 데리고서 시주를 기록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못하니까 이제 선비들만 데리고 시와 술을 시주의 기록하니 그 시를 짓고 술을 마시려 하니 청산이 그림되어 술잔에 떨어지고 녹수는 길이 되어 조이 위에 단청이로구나. 예, 여기는 이제 선비로서의 삶입니다. 시와 술로 사는 삶, 선비로서의 삶이고요. 청산이 그림이 되어 자연이 그림이 되어 술잔에 떨어지고 녹수는 길이 되어 조이 위에 단청으로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위아래 문장 구조가 똑같죠. 대꾸법입니다. 그러면 대응되는 의미가 똑같죠. 청산 자연, 녹수 자연이죠. 예, 길이 되어 종이 위에 단청이 일어나.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림 그리는 겁니다. 술 마시면서 뭐 한다? 그림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시, 술 그리고 그림. 이게 선비로서의 전형적인 삶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마무리. 군산월의 노기홍상이 깨었구나 꿈이로구나. 예, 군산월의 노기홍상. 요거는 이제 군산월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군산월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깼구나. 다 꿈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미련? 그리움? 아쉬움? 이 정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렇게 해석도 되는 거죠. 이제 군산월의 노기홍상은 꿈과 같은 그 이제 군산월의 모습은 다 깼다. 한낱 꿈과 같구나.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아마 나오면 보기를 통해서 가이드를 줄 겁니다. 고려해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북천가를 두 파트에 걸쳐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전체적으로 흐름 중심으로 보시고 특히 그 풍경치를 즐기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의 화자 정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그 정서를 따라가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천가 마무리하겠습니다.